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제 2017년도 제 첫 번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2차 시험과 관련해서 이제 첫 번째 모의고사고요. 이 스케줄상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모의고사가 예정되어 있지만 그 첫 번째 모의고사는 좀 이제 그렇죠, 처음이니까 좀 쉽게 이제 문제 구성을 했습니다. 어렵다고요? 예. 자, 그 이유가 우리 이제 법을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관리 실무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법이 이제 많이 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개정된 사항들을 좀 문제로 좀 반영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좀 생소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자, 어찌됐건 여러분들께서는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또 새로운 법령 개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문제를 유형화해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 또 여러분들 예정되어 있는 그 문제풀이반에는 그 지금까지 쭉 개정됐던 사항들을 다시 정리를 해서 요약 부분과 그리고 문제 부분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어찌됐든 2차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학습 기간이 짧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또 집약적으로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 딱 여기에 맞추어서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학습된 내용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도 요약을 통해서 이론 정립하시고, 또 문제를 통해서 이런 개정된 부분에 대한 유형화 부분을 접근하시고, 또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또 마지막에 구성되는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 정리를 하신다면 합격은 뭐 여러분들 품 안에 올 걸로 믿어하지 않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죠. 자, 우리 이제 편제상 25번 문제가 되겠네요, 그죠? 주택 25번 건축법령상 주택의 분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항상 첫 번째 문제로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건축법령상 그 용도 분류표에 의한 주택. 자, 우선 건축법령자 이렇게 되고요. 주택. 자, 이걸 이제 문제로 구성을 한 이유는 물론 이제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개정이 있었습니다. 개정, 법 개정. 늘 말씀드렸죠. 신상이다. 뭐 이런 말씀드렸는데, 이 법이 개정된 부분은 이제 출제에 있어서 항상 1순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분이 개정이 됐는데요. 우선 그 25번 문제에 대한 답을 먼저 보시면 이제 4번. 요거는 이제 지난해 개정됐던 부분이죠. 기숙사. 우리가 이제 기숙사라고 할 때 공동취사, 이 공동취사를 몇 퍼센트 할 것이냐. 예전에는 100% 하던 것이 이제는 그렇죠. 50% 이상만 되면 기숙사 범죄에 집어넣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지문은 이거를 이제 3분의 2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이거 이제 잘못된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분의 2가 아니고 50%. 자, 그래서 4번 체크를 하시고, 개정된 부분은 이제 1번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요. 다가구 주택은 주택으로서 쓰이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이다. 3계층 이하이다.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은 주택의 층수에 제한한다. 이제 옳은 표현인데요. 자,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이 개정이 됐냐면 다가구 주택, 여기 이 범주에는 다세대 주택도 포함됩니다. 예전에 1층의 층수 포함 여부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할 때 1층 층수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왜냐하면 다가구 주택이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3계층 이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이 1층 층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전엔 2분의 1 이상을 이 피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던 것을 지금은 그냥 포괄적으로 그냥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개정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세하게 보면 다중주택도 개정이 됐어요. 다중주택도 3층 이하일 것에서 3계층 이하일 것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건축 법령 이야기지만 개정된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학습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25번 문제를 간단하게 살펴보셨고요.
간단하게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에 26번 문제를 보도록 하지요. 자, 26번. 여기 볼까요? 예. 자, 이것도 우리가 이제 잘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간단하면서도 주관식, 객관식을 통해서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우선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주택법에서 공동주택 관리 분야는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이제 빠져나왔죠.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빠져나왔고 내용 자체가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법 체계가 바뀌었고 또 하자 보수 제도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는 이제 하자담보 체행 기간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변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이제 이렇게 하고 문제를 살펴보시기로 하고 자, 이 공동주택 관리 법령상 주택 관리업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답은 3번입니다. 3번 체크하시고 자, 보시면 최근 3년간 2회 이상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 이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부분은 이제 영업 이렇게 할까요? 예, 등록 말소 사유를 이제 우선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죠? 등록 말소 사유. 자, 이게 기존에 두 가지 형태에서 네 가지로 늘었습니다. 두 가지에서 네 가지로 이렇게 늘었기 때문에 요 늘어난 이 두 가지가 추가된 이 부분을 정확히 체크하시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해요. 이 문제는 쉽게 구성을 했고요. 실제 여러분들 학습하실 때 이 부분이 훨씬 중요합니다. 우선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최근 3년간 2회 이상 영업정지 받아서 그 기간이 통상 12개월을 초과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 12개월을 초과한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등록이 말소된다. 그 얘기죠. 그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등록 말소 사유를 영업정지로 돌릴 수 있느냐? 그건 안 돼요. 이런 걸 이제 우리는 must 뭐 이런 표현하죠. 당연히 이제 말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렇게 되는 것이 이제 네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자, 하나. 두 번째 사유는 이제 추가된 부분 두 가지가 있고 물론 이제 기존에 있던 부분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이제 말소가 되는 경우고, 요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이제 새로 추가됐는데요. 하나는 영업 정지를 맞았어요. 영업 정지. 자, 근데 계속 영업 행위를 합니다. 행위를 계속해요. 이러면 이제 말소가 된다라는. 이게 이제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에요. 이런 거 이제 주의하셔야 돼요. 이제 새롭게 물론 이제 해설에 요 모의고사 해설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제 어느 부분이 기존에 있었고 추가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이제 정리를 해드리는 부분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명의를 빌려주는 거예요. 명의를 대여해줬다. 이러면 당연히 뭐 상호 이러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뭐 등록증 자체를 대여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예전에는 다 영업정지 사유에서 이제 등록 말소 당연히 말소되는 사유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 경우는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네요, 그죠? 이러한 부분들 좀 체크가 필요합니다.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시험에 아주 잘 나오던 부분입니다. 근데 두 가지가 추가됐어요. 올해 그렇죠. 출제원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문제거리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문제 자체는 좀 쉽게 구성을 했지만 주로 이제 개정된 사항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위주로 문제를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27번 문제 보실 텐데요. 뭐 간단한 문제죠. 형식을 갖춘 문제입니다. 자, 관리 주체 업무 이제 많은 업무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물론 이제 이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부를 하실 때는 이거 입주 대표의 의결 사항하고 이 의결 사항하고 큰 그림상 비교를 해야 된다. 이제 하나하나 외워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그죠?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잘 아시는 것처럼 4번. 그죠? 4번. 공동체 활성화. 이 부분은 활성화 관련된 이 부분은 입대 의결 사항이죠. 뭐 잘 아실 거예요. 그죠? 따라서 답은 4번.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자, 그 이유는 우선 이제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바뀌었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법명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바꿨습니다. 그래서 관리 부분만 들어 있죠, 말 그대로. 자, 법이 생겼으니까 그렇죠.
가장 쉽게 또 주관식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용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제 용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용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용어가 크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살짝 혼동을 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공동주택 관리 법령상 용어에 대한 이야기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요. 그럴 때 답은 1번이에요. 답은 1번. 공동주택이란 주택 및 시설을 말하며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아 지은 주택과 주택의 건축물을 동일 건축물, 건축물을 여긴 제외한다 그랬는데, 자,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건축법에서 이야기하는 공동주택 아연닥이 단단하고 이게 다르잖아요. 단독주택과 그리고 주택법에서 이야기하는 공동주택이 다른데 지금은 그 법령이 공동주택관리법이에요. 그래서 자, 이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법 이름을 공동주택관리법이라고 했는데 이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범위에 우리가 이제 관리범위 이렇게 얘기하면 의무관리 대상을 이야기를 하고 주택관리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되는 우리가 이제 150세대 이상으로서 뭐 이렇게 쭉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의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그 범위에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경우 150세대 이상도 의무관리 대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건축법 제11조에서 우리가 건축허가 받아가지고 지어진 건축물이라고 해도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축물,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동일 건축물, 이 부분이 의무관리 대상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거를 그러니까 이 관리 범위를 정한 거니까 이 공동주택의 이 부분도 포함을 시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틀린 말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공동주택 관리법을 만들고 그 관리법을 만들게 된 취지가 의무관리 대상을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용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용어의 공동주택에는 얘가 포함이 된다. 관리범위에 포함이 되니까. 관리범위에 포함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300세대 이상 150 승중지동. 그죠?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공동주택 관리법령상 주상복합 같은 경우도 공동주택으로 본다. 실제로 건축법령상 공동주택 아닙니다. 이게 주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동일 건축물로 봅니다. 이제 나머지 해설은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그 중간중간 들어있는 부분들, 개정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살짝 혼동을 줄 수 있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개정 부분에 좀 민감해야 돼요. 첫 모의고사니까 좀 쉽게 접근을 합니다. 다만 지문을 답을 이렇게 숨기면 좀 까다로울 수 있겠죠. 주의해서 봅니다. 자, 29번입니다. 29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평균 임금 계산할 때 이제 평균 임금 계산할 때 우리가 이제 퇴직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이제 평균 임금 계산할 때 사용을 하잖아요. 뭐 휴업수당도 마찬가지고 계산할 때 이건 뭐냐면 이 평균 임금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 그 사람의 가장 최근의 시세, 그 사람이 최근에 잘 나갔느냐? 그럼 많이 주고 못 나갔느냐? 그럼 조금 주고 이런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최근 3년간 어떤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간 그 기간의 총 임금을 총 일수로 나눈 것 이렇게 이제 법적으로 표현을 하지만 그 의미는 최근 3년이라고 하는 그 최근 3년간의 시세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니까 이 평균 임금이라고 하는 거는 그 최근의 어떤 상황을 반영을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5번처럼 이런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 이런 것들은 제외해야죠.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가면 평균 임금 확 줄여버리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예를 들면 뭐 휴업수당이든 퇴직금이든 이게 이제 많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예 제외하는 임금, 기간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쉽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0번 문제 보도록 하죠.
30번 고용보험법령상 용어. 이것도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관리 쪽은 좀 문제가 까다로우면 사실 접근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기본 강의를 드릴 때도 우리가 4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2문제 정도는 뭐 쉽게 여러분 접근이 되시겠지만 2문제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2문제는 뭐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지금 이제 좀 기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했으니까 쉽게 정리했을 겁니다. 4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실업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실업 급여, 뭐 정확 표현을 하게 되면 이제 구직급여가 되고 구직급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실업의 인정이라는 걸 받게 되는데 그 실업의 인정, 그 실업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 실업이라는 건 뭐냐면 근로의사가 있어야 되죠. 근로의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근로의 의사의 능력 유무에도 불구하고 이거 아니고 항상 그래서 실업 인정 받을 때 이제 우리가 구직 활동을 했다라는 거를 증빙을 하죠. 인터넷에 뭐 이렇게 2주에 한 번 꼴로 해가지고 입력을 합니다. 뭐 직접 출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업 인정 받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게 되죠. 어쨌든 근로의사가 있어야 실업으로 우리는 어디서 고용보험법에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특히 이제 이 사무관리에 대한 부분이 실제 정리를 해도 잘 정리가 안 되고 이게 단순히 외우시고 해서 그래요. 그래서 양은 굉장히 많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뭐 퇴직급여 보장법, 근로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보험법, 더 나아가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또 많은 우리 이제 4대 보험 관련된 법률들, 또 개정된 부분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무관리 부분을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어떻게 효율적으로 접근할 것이냐. 물론 굉장히 긴 기간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좀 더 체계 있게 보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를 쭉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선택해서 학습하시는 것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러한 부분도 이제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개정된 부분에 대한 문제를 잘 훈련하는 것 이거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산은 정복한 그 영화에서도 나오던데 정복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있어서 가는 거예요. 이 사무관리 정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요 굉장히 깊고요. 아무리 세세하게 딱 외워도 이 법률의 이 부분을 살짝만 틀어내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굉장히 심오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31번입니다. 또 계속 나오네요. 문제 자체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급여에 대한 이야기죠. 퇴직급여가 뭐냐 뭐 이런 이야기부터 그 퇴직급여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기존의 퇴직금에서 그 퇴직급여는 그렇죠. 퇴직연금의 형태로 변모되고 있고요. 뭐 지금은 거의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이든 확정기여형이든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그 운용 또 그 부분과 관련된 절차 이런 것들을 다루는 법률이에요. 그때 굉장히 이제 포괄적이죠. 자, 우리가 이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이제 이 문제만을 띄어서 봤을 때, 자, 이런 이제 근로자 퇴직급여 관련된 제도를 만들어라라고 할 때, 그러면 주어라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유 발생일 퇴직일로부터 최근 3년간의 받은 총 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그런 그 금액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금액은 우리가 근로기준법에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정하고 있는데 평균임금을 기준임금으로 하고 있다. 뭐 크게 어렵지 않고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인데요. 일단 기본적이어도 우리가 퇴직급여 또 휴업급여 뭐 이런 부분들은 평균임금 또 해고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통상임금을 한다라는 내용 기본적으로는 좀 정리하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물론 이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과 관련된 부분도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을 좀 세부적으로 구분하는 문제 이런 유형도 정리할 필요가 있고 또 이 퇴직급여에 대한 담보 제공이나 또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 이러한 부분도 올해 이제 법이 바뀐 부분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또 다른 문제나 또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성숙됐을,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숙련도가 조금 높아졌을 때 문제로 보고 그 기간은 이제 그렇죠,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개정된 부분을 충분히 단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보셨고요. 예, 답은 3번이죠. 예, 답 체크부터 하도록 하죠. 자, 뭐 4번에 뭐 우선 변제 받는다라는 부분, 뭐 이러한 부분들도 좀 정리할 필요성이 있고 그렇습니다. 뭐 1번에 소멸시효, 뭐 이러한 것들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이 많기 때문에 뭐 다 3년이고 뭐 국민연금 받을 권리, 수권자 권리만 5년이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 문제를 보실 텐데요. 이 자체도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굉장히 어렵지는 않습니다. 쉽게 이제 여러분들 접근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공동주택 관리법령상 입대 의결사항이 있죠. 입자 대표의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결을 한다라고 할 때는 과반수죠. 그리고 입자대표 의결 사항과 관련된 부분, 이게 이제 예전 주택법 관리 분야에 있다가 공동주택관리법 빠져나오면서 약간 변동을 좀 가졌어요. 약간씩 변동을 가졌는데 이건 이제 문제풀이 과정에서 쭉 보시기로 하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큰 틀은 변화되지 않았죠. 3분의 1 이상의 요구를 하는 것, 또 과반수 요구하는 것, 그 다음에 3분의 2 이상, 입대 구성원을 얘기하죠. 입자대표의 구성원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의결을 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은 뭐 예전 주택법이나 현 공동주택관리법이나 뭐 변함은 없습니다. 변함. 3분의 1 이상 해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때 그렇죠. 요거는 뭐 뒤에도 문제가 있지만 주택관리업자 재선정할 때 그렇습니다. 관리업자 재선정. 그래서 재선정을 하는 부분이 물론 이 전체 입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의견을 물어봐야 돼요. 괜찮습니다. 이의제가 없어. 뭐 별례,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표현을 하면 별례가 없다. 10분의 1 이상이 이의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재선정을 할 수 있다. 이제 그 얘기죠. 나머지는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입대 의결사항 과반수 아닌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뭐 이거 아니면 이거겠지요. 그래서 답은 이제 4번. 이렇게 평가됩니다. 그죠? 답은 4번 이렇게 해서 이 얘기를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답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이제 주택관리업자 재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입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의제기가 되지 않는다. 이건 이제 입자 등이에요. 전체 이의제기가 없다 하게 되면 요거 이제 충족이 됐다. 그러면 이제 주택관리업자를 입자대표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문제 자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래고요. 굉장히 평이하고 기본적인 내용. 나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시면 문제풀이 과정에 들어오시기 전에 기본 과정을 한번 들어오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문제풀이 반에 요약 과정이 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접근하시면 되고요. 좀 어느 정도 숙련이 되셨다라고 하게 되면 정답 2에 개정된 부분, 세세하게 어떻게 개정되어 있는지에 대한 해설을 좀 주의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요. 33번 이야기를 보도록 하죠. 33번. 사실은 제가 이제 모의고사를 구성을 하면서 입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 방법이 이번에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를 구성을 하고 싶었는데 그 학습이 안 된 상태라고 하면 뭐 당연히 틀릴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생략을 했습니다. 마음을 조금 잡고 일반적인 문제로 정리를 했고요. 임원 선출 방법은 올해 매 바뀌는 것 같아요. 임원 선출의 방법이 올해 또 바뀌었는데 그 부분도 올해 이제 주의 있게 보도록 해요. 왜냐하면 그 실무를 반영한 겁니다. 실제 이제 실무 상황에서 이제 그 대표분들, 임원분들 뽑기가 굉장히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계속 바꾸다 보니까 변화가 많다. 자, 그 부분은 좀 킵해 두시고요. 자, 이 문제 풀도록 하지요. 입자대표에 관한 내용이다라는 이야기예요. 1번 지문은 요거네요. 그죠? 임시의 소집 14일 이내 해라. 이 얘기 나왔고요. 맞고요. 2번은 이제 한 번만 중임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 보궐선거로 선출된 경우에는
임기 횟수에 포함하는 부분인데 이게 잘못됐네, 그죠? 3개월이 아니고 그렇죠. 6개월이죠, 6개월.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답은 뭐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의 재심의 요청이라든지 또 결격 사유 판단할 때 뭐 지분 과반 소유자의 결격 사유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입자 대표이도 시험에 이제 반드시 나오지만 이 핵심은 사실 이제 임원의 선출. 이건 이제 2회 모의고사에서 제가 한번 구성을 할 겁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들 문제를 푸시면서 그것도 단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자, 34번입니다. 34번. 수선 유지비에 대한 이야기예요. 관리비 이야기죠. 우리가 회계관리 이야기를 하면서 관리비 회계를 이야기를 하고요. 관리비 회계에서 관리비 구성 내역 10가지, 10가지 공동주택 관리 법령상 관리비 10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수선 유지비입니다. 그래서 수선 유지비는 항상 이 4가지를 기억을 해야 되고요. 뭐 그 개정된 부분은 없지만 항상 중요하게 다뤄지는 그 4가지죠. 그래서 이 수선 유지비 4가지 우선 장기 수선 회계에 포함되지 않는데 돈이 필요한 거죠. 포함되지 않는데 포함되어 있다면 장기수선 충당금 하면 되는데 수선해야 되든지 보수해야 되는지 돈이 좀 필요한데 장기수선 계획이 없어요 보니까. 그러면 수선 유지비 걷어서 쓴다. 물론 의미는 다릅니다. 장기수선 계획이 있어서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하는 것은 소유자가 부담을 하는 거고요. 수선 유지비로 쓰겠다라는 것은 세입자도 같이 부담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예민할 수가 있어요. 실제 실무에서는. 그래서 법에서는 일단 이렇게 수선과 보수가 필요한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장기수선 계획이 있다면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쓰면 되는데 만약에 없다면 이렇게 수선 유지비로 써라라고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이제 전통적으로 쭉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냉난소 공제 뭐 이렇게 표현하죠. 난방시설 청소비, 소화기 충약비 등 공동으로 이용되는 시설의 보수 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건 전통적 형태. 처음에 수선 유지비라는 개념이 들어올 때 이것부터 들어왔어요, 사실. 고치고 뜯고 하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전진단 실시비용. 요 안전진단 실시비용은 건축물 주요 부분에 하자가 있을 때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나와 있는 재해, 재난 예방 비용. 이게 이제 수선 유지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한 체크 좀 간단한 부분이긴 하지만 정리하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 문제를 보실 텐데요. 자, 이게 이제 이번에 개정된 내용.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법을 바꾸면서 가장 큰 변화다라고 하는 것이 하자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하자 보수와 관련해서 좀 정리를 했는데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하자 담보 책임 기간입니다. 하자 담보 책임 기간. 그렇죠. 기간 내 청구를 해야 되죠. 기간이 지나면 뭐 제가 이제 전화도 안 받는다 뭐 이런 표현했는데, 그래서 이 관리사무소 소장님께서 이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도 뭐 거의 매해, 지난해부터 뭐 지지난해 뭐 쭉 거슬러 올라가서 거의 매해 출제되는 것이 이 하자 담보 책임 기간입니다. 물론 이제 6, 70여 가지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접근하면 굉장히 어렵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저에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머리 글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 나와봐라.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뭐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던 문제입니다. 이 내용이 올해 개정이 됐는데요. 대폭 개정이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난해 공부하시다가 차해서 다시 하신다든지
또 지지난 이렇게 하시다가 좀 쉬셨다 다시 오셨다든지 이러한 분들은 옛날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지난해까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머릿속에서 싹 지우셔야 됩니다. 모르시면 관계없고요. 처음 하시면 관계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시는 분이 계시다면 정리를 하셔야 되고, 예전에는 하자단부 책임기간이 1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1년, 2년, 3년, 4년, 뭐 주요구조부 같은 경우 5년, 10년 뭐 이렇게 진행하던 것이 단순화됐습니다. 단순화돼서 이제는 기간 구분을 할 때, 때는 기본적으로 1년짜리는 없고요. 2년짜리부터 진행을 하죠. 그래서 2년짜리부터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 개정된 내용은 뭐 여러분들 문제 요약 부분에, 문제집의 요약 부분에 다 실려 있고요. 그리고 정리를 하면서 이제 참고하시기 좋게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자단부 책임기간이 2년, 3년, 5년 이렇게 정리를 하죠. 물론 이제 10년짜리도 있어요. 10년짜리. 그래서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이건 이제 시설공사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건 이제 내력구조부에 대한 부분이죠. 예전에는 내력구조부가 5년짜리인데 이제 시설공사 쪽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길어진 거예요.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그러니까 소비자 권리가 좀 더 커졌다. 이렇게 이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봤을 때, 뭐 10년짜리는 그냥 다 내력구조부예요. 건축법에서 이야기한 그 내력구조부만 잘 정리하시면 되니까 이건 뭐 별도로 보고, 2년, 3년, 5년짜리가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2년짜리, 우선 이제 2년짜리의 경우, 기본적으로 미장공사, 수장공사, 도장공사, 수장, 도장, 가전제품, 이거 주의하셔야 돼. 가구 아니고 가전제품입니다. 가전제품, 또 옥내 가구공사, 타일공사, 석공사, 그 다음에 도배공사, 주방 가구공사, 이렇게 나오죠. 뭐 이렇게 도가 2번 나오고, 또 주의해야 될 부분도 있고, 뭐 가전제품, 이게 좀 새롭게 이제 들어간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정리하실 필요가 있고, 이제 5년짜리는 지붕공사, 방수공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 그 다음에 철골공사, 대지 조성공사, 그 다음에 조적공사. 조적 같은 경우가 굉장히 길어졌어요. 예전보다 5년 뭐 이렇게 길어졌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3년짜리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이것만 정확히 알면 이제 찾아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는데, 주로 이제 이 5년짜리는 예전에 시설공사에서는 4년까지밖에 없었거든요. 다 5년으로 다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5년짜리는 다 바뀐 거고요. 다 바뀐 거고, 뭐 2년짜리도 1년짜리에서 2년짜리 거의 왔는데 많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전 문제나 자료를 가지고 접근하시면 혼선이 가죠.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가 기본적인 아주 문제를 다룬 1회 모의고사이지만, 그래 이거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매해 출제가 많이 됐고 거의 출제가 됐고 또 거의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런 형태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 글자만 정리를 잘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접근하냐면,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수도에서 지방으로 이렇게 간 거예요. 수도에서 지방으로. 이렇게. 왜 수도에서 지방으로 갔느냐? 수도가 이미 요 옥을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뭐 사우나 요거 생각하셔도 되고, 불타서 석 이렇게 되는데, 불타서 도주를 한 거예요. 지방으로. 이미 수도가 불타서 도주를 했어요. 어디로? 지방으로. 뭐 2년, 3년, 5년은 이거 합하면 10년 되니까 이거 이제 나누실 수 있죠. 그래서 지방은 불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조나 이런 거를 안 하고 철근이나 철골 콘크리트,
이거를 단단하게 이렇게 지은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쪽 뭐 이렇게 목공사 이런 것하고는 대조가 되죠. 이렇게 되게끔 정리를 합니다. 처음에는 늘 생소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하자담보 체인 기간은 바뀌었는데 어디로? 수도에서 지방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관점 정리를 하시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내일 시험 보러 가셔도 답은 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학습이 실무는 특히 그래요. 또 제가 늘 제안드렸던 부분도 그렇고 이 학습 시간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2차 시험이 관계복귀하고 별도로 보지만 사실 여러분들 거의 1년 중에 10개월은 1차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차는 뭐 이것 되고 저것 되고 고작 한 2개월 남짓 가지고 승부를 보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정말 예상된 문제를 찾아서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은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라 하자면 체험 기간을 아예 정리를 해드렸고, 답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예,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죠? 예전에 이제 그 철근 콘크리트 뭐 이런 부분들 이제 4년이었는데 지금 5년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3년이다. 그래서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넘어오면서 요 문제 소비자 권리 측면에서 개정을 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또 소비자 권리 측면에서 하자보수 종료시키는 부분이 있잖아요. 현장감 늘상 말이 많아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그래서 그 절차를 주민들한테 20일 이상 공개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강화를 했습니다. 하자보수 종료. 하자보수 종료나 하자보수 체계가 아주 잘 나오던 부분이 두 군데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좀 주의 있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주관식 문제에서 그 내용은 또 다루도록 그렇게 하죠. 자,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예, 계속해서 문제 해보도록 합니다. 자, 36번 문제예요. 36번. 하자보수 보증금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 크게 어렵지는 않고요. 크게 뭐 많이 바뀌거나 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문제,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도 출제된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자, 뭐냐면 이제 답은 1번이지요. 우리가 이제 단순 기억일 수도 있는데,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 이해하면 뭐 어렵진 않은데, 이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를 하잖아요. 예치. 그러면 사용검사권자에게 그리고 사용검사권자 명의로. 그래서 이 하자보수 보증금은 다 사용검사권자 명의로 다 진행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예치 주체는 당연히 의무를 진 사업 주체가 되는 건 맞죠. 근데 이제 1번 지문 보시면 가입 명의는 사업 주체 명의로 한다. 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증금이라고 하는 예치 증서나 현금 이런 형태를 예치하는 게 사업 주체고 예치 의무가 있는 거고 명의는 사용검사권자 명의다. 그래서 쓸 사람 명의. 그리고 나중에 입자대표가 써야 되는데 입자대표가 구성되면 명의를 지체 없이 바꾸죠. 그래서 답은 이제 1번 사업주가 아니고 사용검사권자 명의로 간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떤 걸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1번 지문이 좋아요. 그냥 지나갔다. 2번 보시면 입대가 구성되면 명의를 입주대표를 변경한다. 누구는 사용검사권자는. 그러니까 누구 명의로 돼 있다는 거예요. 사용검사권자 명의 돼 있던 거를 입대가 구성이 되면 입주대표가 구성이 되면 명의를 변경을 해주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2번 지문만 잘 읽어도 1번 지문이 잘못됐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 이런 오류의 문제도 실제 시험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뭐 문제 자체가 크게 어렵지 않지만 단편적으로 이 부분을 이제 정리하실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요. 첫 해설이고 좀 쉬셨다가 37번 문제부터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모의고사의 특징은
그렇죠. 쉽게 출제됐지만 개정 부분이 쏙쏙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모의고사는 개정 부분을 많이 함유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유형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접근하시고 학습하셔야 실제 시험장에 가셔서 그렇죠. 생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쉬겠습니다.